비즈니스적인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이 이 뒤에 막 펼쳐지거든요. 지금 대중화라는 건 사업 기회가 비즈니스 기회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또 다른 지구를 만드는 그런 작업에 지금 가장 급촉이죠. 글로벌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다 친구. NFT의 시대 저자 네.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멘사 출신 제가 아는 천재 교수님 예전에 메타버스의 시대도 작년에 네. 내셨었고 딱히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네. 이번에도 베스트셀러 돼야 되는데. 아유, 될 거예요. 네. 이게 또 왜냐하면 이 제 NFT 책 뒤쪽에 딱 보면 네네. 유일하게 네.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메타버스 포럼 이렇게 메타버스 네네. 포럼 인성교 해가지고 네네. 딱 자기 이름 걸고 추천사를 써주셨거든요. 네네. 제가 아시다시피 좀 잘 나가시는 분들 많이 알잖아요. 그러게요. 김난도 교수님부터도 왜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 많은 상황에서 그런 추천사를 다 버리고 정말 딱 하나 추천사 딱 네. 하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전문가니까 아, 이 분야에. 네, 네. 너무 영광이고요. 네, 전문가의 감수를 또 받고 사실은 제가 이거 책 나오기 전에 한번 네. PDF로 보내드렸잖아요. 네네. 한번 직접 봐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거는 사실 저는 오프 더 레코드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아니 왜요? 그 감수하고 뭐 이렇게 네네. 봐주시고 이제 조언하는 거야. 제가 감히 어떻게 교수님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내세울까 막 이러고 있었죠. 아닙니다. 네. 네. 워낙에 실전이라든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에선 가장 그러니까 트렌드 앞에 서 계신 분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시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트렌드의 흐름을 좀 잘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막 선뜻 막 그 자신감을 내비치기에는 요즘에 그 막 러그필도 많이 생기고 네. 뭐 예를 들면 NFT를 사면 뭐 30배, 50배 막 네. 이런 얘기를 막 장밋빛 와중에 네. 민팅가를 못 지키는 프로젝트도 많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약간 가시밭길이에요. 아까 막 살얼음 걸듯이 뭐 하나 소개할 때마다 와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건 마치 주식 전문가가 이거는 뜹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뜨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식 전문가의 그 맞추는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몇 퍼센트? 실제로 예전에 뉴욕타임즈가 주식 전문가가 예측한 걸 갖다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걸 해봤어요. 한 몇십 명 풀을 가지고 그랬더니 정답률이요 50%예요. 50%면 뭐 그냥 반반이네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맞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동전 던지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네. 사실 그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 뭐 그냥 여기에 잠재 가치는 충분하다. 이 기업은 충분히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외부적으로 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떻게 된다든가 이럴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거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소개하는 거는 잠재 가치 이런 것들의 뭐 이런 로드맵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돼 있다. 근데 외부적으로 뭐 사장이 나쁜 놈에서 튀었다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그런 게 약간 좀 걱정되더라고요. 네. 막 해킹 당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저는 그 해킹 사고는 뭐 NFT 씬에서도 있고 덱스에서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약간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사실 국내 뭐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 갑자기 은행 강도가 들었다. 그랬을 때 내 자산이 털릴 것 같다는 걱정은 안 하는데 뭐 덱스는 말 그대로 탈중앙화 거래소고 그리고 NFT도 뭐 아무리 오너라고 해도 뭐 그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데 이게 은행은 어쨌든 공권력이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탈중앙화 거래소나 NFT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털리면 그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커서 이게 소비자가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게 조금 리스크가 크고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것도 그쵸. 이제 있더라고요. 이런 외부적인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어도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보를 이런 정보라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야 어쨌든 로드맵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로드맵이 좋습니다라는 그런 정보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자신 있게 좀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당도 아니잖아요. 무당처럼 이건 올라 저건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 있게는 못하고 항상 저는 이제 투자 뭐 추천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 항상 이제 깔고 갑니다. 주식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이건 투자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듣다 보면 하고 싶어. 듣다 보면 하게 될 수 있는 건 뭐 자유지만 그쵸. 딱 그냥 이 정도의 무드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NFT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너무 잘 나가 좋다 하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까보면 진짜 약간 요즘에 코인에서도 보기 어렵고 주식에서도 보기 어려운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게 네. NFT 씬이에요. 그래서 NFT 씬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게 기본서이자 또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NFT가 투자로서, 그러니까 재테크로서 의미를 가지는 건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따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로는 말하자면 비즈니스적인 가능성이 훨씬 더 무궁무진하고, 그러니까 재테크 해가지고 뭐 부동산이 확 올라서 10배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내가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이 페이스북이 시가총액 뭐 전 세계 3위 뭐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이 이 뒤에 빡 펼쳐지거든요. NFT 지금은 예술품 투자 뭐 그냥 NFT 하나 그쵸. 사서 네. 뭐 몇십 배 수익 날 수도 있어 이런 얘기지만 사실은 뒤에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뒤가 가능한, 그러니까 디지털 가상자산이란 개념이 성립이 돼야지.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생겼으니까 그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 사이에서 뭔가 일어나는 경제활동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서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게 디지털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그림 쪼가리, 파일 쪼가리 무슨 돈을 이렇게 써.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잡아주는 게 지금 약간 이런 재테크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재테크 관점으로만 접근한다. 그쵸.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보통 대중들한테는 그게 훨씬 직관적이니까요. 그렇죠. 직관적이죠. 여기서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이게 2천만 원 됐다. 이 그러니까 얘기가 굉장히 직관적이죠. 이게 뭐 NFT에 대해서 이거는 웹 3.0 시대랑 연결이 되고 뭐 다오랑 어떻게 저쩌고 하면 몰라 뭐 이런 건데 맞아요. 모르겠고 이게 사실 진짜 엄청난 얘기인데 이건 모르겠고, 그런데 인터넷에서 개 사진 하나가 45억에 팔렸대. 이런 거 보면 자극적이죠. 직관적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인도네시아 학생 하나가 자기 사진 셀카. 예. 맞아요. 그거 해가지고 와 이게 되나? 아니 그러니까 이 카보스 그 개 사진 그 시바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내 셀카나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 사진을 보면 되게 뭐랄까 하여튼 잘생기지도 않고 맞아. 이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뭐 10몇 억 이렇게 벌었다. 그럼 이제 직관적으로 이거 좀 관심 있구나라고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중들도. 그렇죠. 저 최근에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NFT를 올리고 싶다. 근데 뭐 저처럼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이 대반일 거 아니에요. 근데 NFT를 하고 싶으니까 사진을 어떻게 찍어도 되냐 했는데 그 셀카 사진이 이렇게 되나 했을 때는 진짜 좀 놀랍긴 했어요. 이런 게 되나. 그게 이제 운이죠, 운인데 또 하나는 그게 5년 동안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운도 운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운이라는 건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픽 됐을 때, 근데 이 픽 된 걸 가지고 이거 재밌는데? 라는 느낌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픽이 되는데 뭐야 이렇게 버리면은 소용없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그 스토리라인과 네. 같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5년 동안 타임랩스를 찍기 위해서 매일매일 사진을 찍고 그거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의 기록인 거예요. 이거는 3월 27일, 12월 31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다 의미가 다른 거죠, 그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약간 가치가 그래도 있지 않았나. 처음에는 3달러 정도? 하나에 3달러 정도였대요. 그렇게 올렸는데 그게 인기를 끄니까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뭐 하여튼 다 합치면 10몇 억 이렇게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버셨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기 셀카를. 네네. 그러니까 자기 셀카를 PFP로. 와. 제 생각엔 그 윤달이 껴있잖아요. 2월 29일 거 그런 거 되게 비쌀 것 같아요. 4년에 딱 하나 있는 유니크. 거. 그렇네요. 그럼 오늘은 약간 NFT를 이제 접하거나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제 좀 중급자들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좀 얻고 싶습니다. 요즘에 생각보다 많은 연락을 받는 게 기업 대표님들의 어떤 그 NFT의 접근 방법. 그러니까 이미 얼마 전에 넷마블에서 그 모두의 마블이 이제 NFT 이제 메타버스로 갈 거다라고 했을 때 와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퀄리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기존에는 아티스트들과 어떤 개발자 몇 명 이런데 개발자 막 수십 명 붙어 있고 디자이너 막 수십 명씩 붙어 있는 이제 기업화 형태를 점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기업 사장님들도 뭐 대기업 회장님들도 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유통이나 약간 예술일과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기존에서는 뭐 게임 회사들이 들어오는 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네. 출판 쪽도 은근히 많고 문의가, 그리고 유통 쪽, 그렇죠. 1차 산업들이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농사 짓는 뭐 이런 것도 다 NFT화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게 사실은 아무래도 유통이나 이런 것들은 좀 결합해야 되는 게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콘텐츠랑 결합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고, 그래서 텍스트라든가 말씀하신 서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음악도 특히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합은 빠른 속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하자면, 그래서 NFT에 관심이 있고 우린 NFT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발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다 그래요. 우리 IP 있어. 그쵸. 우리 캐릭터 있어. 네. 그거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팔리는 거 아니야? 연예인들 기획사 네. 소속사 대표님들도 그냥 이거 우리 영상 많아. 찍어놓은 거 많아. 그거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이런 식이에요. 반응이. 이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양날의 칼인데, 연예인들은 사실 팬덤이잖아요. 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팬 같은 경우가 우리 오빠의 포카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NFT로 그게 발행이 됐다. 그 이 포카랑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가 없으면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물은 그냥 만져보기라도 하고 스티커를 붙여보기라도 할 텐데. 이거는 뭐가 달라? 인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연예인의 NFT가 발행됐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재테크에. 그러니까 이 오빠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와요. 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소중한 오빠의 이 사진을 그냥 이건 얼마야 하는 식으로 되게 함부로 상업적으로 다루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팬들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NFT로 발행되는 순간 이게 처음부터 이거 설계를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이게 서로 싸우다가 이도 저도 아닌 팬도 떨어져 나가고 사실 컬렉터블로도 같이 또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맞아. 실제로 사례가 연예인 소속사에서 NFT 핫하다고 하니까 자신의 그 소속사 아티스트들의 IP를, 그러니까 사진들이죠. 그런 것을 그냥 올려요. 심지어 싸게 올렸는데 안 팔리는 거죠. 혹은 뭐 되게 비싸게 올려서 이건 당연히 이 가치가 있으니까 팔리겠지 했는데 그 팬덤들이 안 넘어오다 보니까 그냥 NFT 씬에서도 주목을 못 받고 기존 팬덤들도 저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고 환경 문제로 또 거론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전적인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두드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IP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뭐랄까, 그러니까 NFT를 가져야 할 이유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NFT를 가져야 할 이유. 가령 팬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코인 자체가 돈이 되는 코인과 지분을 가지는 코인 보통 이렇게 발행을 하잖아요. 토큰 이코노미 상에서는. 그러니까 팬들은 지분을 가지는 토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재테크 관점에서는 돈이 되는 토큰, 이렇게 좀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토큰, 지분을 가진 토큰은 연예인들의 가령 콘서트를 기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 사람한테 그러면 뭐 노란 옷을 입혀볼까요? 빨간 옷을 입혀볼까요? 하면 딱 이렇게 뭐 투표 약간 그렇죠. 제한권. 네.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주는 토큰과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돈으로 바꿔 쓰는 토큰, 양쪽으로 이렇게 좀 두 개로 한다, 뭐 투웨이로 간다라든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세심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 가지고 돈 내고 받고 뭐 그런 식의 재테크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드맵이 되게 촘촘해져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NFT 씬에서 고수가 어딨나? 솔직히 고수가 없어요. 그쵸. 그 사람들이 뭐 NFT 뭐 전문가랍시고 나오는데, 야 NFT 이거 얼마나 됐다고 뭐 전문가고 뭐 무슨 대단하고 뭐 이러겠어. 한국에서 보면 1년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 사이클이 이제 뭐 1년 약간 흐른 정도? 한 3월, 작년 3월, 4월 그때쯤에 이제 NFT 이게 뭐지 하고 뻥 떠.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된 거예요. 한 사이클도 다 안 돈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는 NFT가 정말 그러니까 메타폼님도 저랑 한 3개월, 4개월 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에 좀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와, 저는 진짜 맞아요. 진짜 너무 정보가 너무 막 싹 바뀌었어. 흐름이 싹 바뀐 거를 느끼고
한 달 만에 만났어도 할 얘기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의 1년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이 그 유행어죠 지금. 네. 여기는 진짜 이 씬에서는 이 NFT 너무 코인 빨라. 이쪽에서는 예, 정말 10년 아니야? 이게 한 달이 10년 아니야?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내가 패턴을 잘 아는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보어드 F 요트클럽 네. 물론 지금도 뭐 네. 오지긴 하지만 네. 지금은 막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아주키 아주키랑 그리고 집시 작가님 거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와 이제 흐름이 애니로 바뀐다. 이거 뭐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와 또 이제 3개월 후에 또 뭐 뭔 얘기할지 모르겠죠. 아 그래서- 근데 진짜 글로벌 보니까 그 볼륨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대를 보면 예전에 비해서 노인에 대한 존경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30년 전엔 노인을 되게 공경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노인들의 지혜, 지식, 그런 가뭄이 들면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경험상에서 아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한 거니까 그 노인분들이 얘기하시면 듣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했어요. 근데 지금 정보가 너무 빠르게 바뀌니까 노인분들이 아는 그 지식 가지고는 지금 시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얘기가 안 먹히게 되면서 점점 노인에 대한 공경이 좀 사라지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경보다는 그냥 동등하게 얘기하는 게 네. 맞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탈중앙화적인 정신으로. 그렇죠. 네. 그것을 정말 눈으로 그 체감해서 느낄 수 있는 게 NFT 씬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 씬에서는 전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나거나 네. 윗사람을 만나거나 다 님 붙이고 네. 말 안 놓고 그냥 다 이렇게 동등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한 뭐 1년을 해가지고 뭐 경험이 많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제 여기서 성공하냐 하면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자기 것도 하는 사람. 이게 바뀌었네? 그러면 빨리 받아들이고 또 내 거화 해가지고 내가 또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하시는 분. 그렇지 않고 하나를 받아들였는데 아 이게 좋아. 예. 그리고 넘어갔는데 자기는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6개월이면 그 확 흐름이 넘어가죠. 6개월도 아닌 것 같아요. 두세 달. 두세 달이면 네. 이제 너 이제 좀 식상해졌어. 약간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되게 빠른 변신, 빠른 피보팅이죠. 그런 것들, 흐름을 읽는 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흐름을 읽는다는 게 저는 그래도 일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한 200-300개 프로젝트에 한 로드맵을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최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신규 프로젝트 합니다 하고 소개해 주세요 하는 걸 받으니까 전 빠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 이런 분야에서도 하고 이런 분야에서도 하고 하는구나 하는데 본인의 직장을 유지하면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기도 어렵고 직접 이렇게 깊은 지식을 알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아 따라가기 어렵다. 뭐 이렇게 플로플라이스 올라가 있는 프로젝트 보면서 와 이게 되는구나 30-40배 이렇게 오르는구나 한 달도 안 돼서 그걸 보면서 약간 포모증후군에 약간 시달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이 메타포 채널 같은 경우를 보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소개하실 때 그러니까 여기선 이미 어느 정도 선별된 것들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10개 얘기하시면 그 중에 한 2-3개 정도 이렇게 고르시는 게 물론 그게 다 맞고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조금 선별된 것이 하니까. 그렇죠. 저도 그 눈을 가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항상 낮은 자세로 항상 배우려고 요번 연도에는 좀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요번 연도에 딱 결심을 한 게 딱 있어요. 이 3가지 직군을 만나자. 하나는 연예인, 하나는 기업인. 죄송합니다. 손가락 굉장히 하나는 위험한. 하나는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항상 배워야 되겠다. 그 교수님들의 인사이트가 항상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게 앞으로의 미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 이건 단기간에 뜰 것 같아. 뭐 예를 들면은 뭐 페이퍼엔즈 같은 그런 투자 행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결국은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저도 다이아몬드 핸즈가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남들과는 또 깊은 넓은 멀리 바라보는 인사이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연도는 계속 교수님들 만나고 다니면서 아 배우자 무조건 배우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새로 뜨는 그 초창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빠른 거고 급 초창기 시장이니까 이게 뭐 30배, 50배, 60배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한 2-3년 지나면 그게 2-3배로 줄고 그리고 좀
또 지나면 그게 한 2배 정도로 줄고 하면서 점점 안정화를 찾아가는 거죠. 그 안정화라는 건 곧 대중화랑도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코로나 얘기할 때 치명률이 높으면 전파력이 약하고 전파력이 높으면 치명률이 그런 것처럼 이게 엄청나게 팍팍 벌 수 있고 뭐 이런다라고 했을 땐 대중화가 안 된 거죠. 얼리 어댑터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소수의 정보 가진 자들의 그런 그리고 몇 명의 고래들이 움직이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등락이 심하니까 또 몇십 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대중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등락이 있으면 사실 대중화가 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대중화 됐을 때는 조금 지금과는 다른 모습인데 지금 대중화라는 건 사업 기회가 비즈니스 기회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거 뭐 게임도 되는 전화기가 다 있어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보면 그거 가지고 배달할 때도 쓰고 뭐 호텔 잡을 때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NFT와 메타버스가 합쳐진 디지털 가상 세계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NFT가 디지털 가상 자산이란 개념을 일단 사람들한테 심어주면 여기에도 돈을 쓰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 기회가 열린다. 그게 이제 사실은 아주 오래는 아니다는 거죠. 2024년, 2025년 정도가 돼도 그런 정도의 얘기들이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NFT를 투자하거나 당장 뭐 계획이 없어도 사업 계획이 없어도 이 흐름은 어쨌든 커진다. 이런 관점이시네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처음에 안 쓰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뭐 070 070 지키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죠. 아우, 제가 아는 PD님 하나는 그 예능 프로그램 PD인데 지금은 바꿨어요. 근데 계속 피처폰을 쓰는 거예요. 그 자기는 안 불편해. 주위 사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카톡도 안 되지, 뭣도 안 되지. 그 PD 권력자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스마트폰도 아니 뭘 일을 해야 되니까 금융거래도 해야 되고 커머스도 사야 되고 뭐 그러니까 결국 다 쓰게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뭐 스마트폰 사용하기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런 쪽에 NFT와 메타버스 이런 개념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의 비즈니스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스마트폰으로 더 이상 2배, 3배가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전환할 것인가? 핸드폰도 예전에 스마트폰 있기 전에 피처폰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슬라이드폰이 있었고 접는 게 있었고 바 형태가 있어요. 그 2년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그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교체를 시켜버려야 되니까. 교체를 해버려야지 기업이 팔 수가 있잖아요. 이게 계속 똑같은 걸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차도 10년 지나면 고장나게 설계한다는 얘기도 있죠. 네. 아, 네. 그 고장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떤 그 차세대 연결 그런 것들이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들이 다음에 우리가 할 먹거리는 무엇인가? 여기서 베리에이션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아예 판을 엎어버리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인류가 한계에 있잖아요. 그 지구라는 땅덩이가 한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벤져스에서도 지구를 이렇게 반을 쓸어버려야지 우리가 살아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방법은 2개예요. 하나는 화성으로 가는 거.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끊임없이 화성 프로젝트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외계로 나가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지구상의 인간들을 디지털상으로 확장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 NFT와 메타버스는 우리들의 이 삶을 디지털 확장시키는 또 다른 지구를 만드는 그런 작업에 지금 가장 극초기,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테라포밍을 화성에다가도 하고 디지털 세상에다가도 하고 와, 맞다. 근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기업들도 이거 새로운 먹거리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돈을 투자하고 기술을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존에 잘 되던 것들은 다 한계에 봉착했으니까 어떤 분야든지. 페이스북은 이제 사람이 줄고 있어요. 19억, 20억 정도가 가입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이거 더 업셀링이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줄고 있어요, 오히려. 근데 사실 그런 SNS는 늘면 늘었지 사실 줄진 않잖아요. 귀찮아서라도 굳이 탈퇴 내가 안 하니까. 사용을 안 하고 말지 굳이 탈퇴하진 않는데 근데 사람이 줄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게 빠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럼 페이스북 놔두고 인스타 놔두고 메타라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자꾸 그런 비전을 세우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뭐 페이스북이 명칭을 메타로 바꿨다. 뭐 네. 이렇게만 그냥 저희는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야 그렇게 큰 그림을 한번 보니까 진짜 그런데 인류의 흐름 자체가 지구에서 한계 있는 3차원 지구에서 한계가 있는 것들이 다 디지털화, 시공간 이런 거를 다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네. 움직임이 보이네요. 네. 그게 옛날에는 사실 힘들었는데 지금 기술로 그런 감각의 구현이 가능하니까 시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OLED라는 게 그게 되게 어려운 거 같은데 사실 네. 별게 아니에요. OLED라는 뜻은 사람이 눈으로는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정도의 화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앞에 VR로 쓰는 OLED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만약 내가 OLED에 VR을 쓰면 시각적으로는 이게 진짜야 가짜 구별을 못할 정도로 와 있다는 거예요. 기술은.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감각들을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지구라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오큘러스 끼고서 약간 RPG 같은 걸 하는데 네네. 칼을 딱 들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칼을 드는데 그거를 너무 신기해서 하려고 했는데 10분도 못했어요. 어지러워서. 네. 딱 하고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어지러워. 왜냐면은 몸은 이렇게 뇌랑 시각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몸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역겨움과 고토가 막 쏠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햅틱 기술이라든지 또 다양한 게 이제 웨어러블로 이제 발달하겠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런 걸 안 쓰고도 그냥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술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2024년, 2025년 정도 되면은 그런 기술들의 컨버전스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시각은 빨리 가는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안 맞으면 이게 중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맞춰지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다 고루고루 좀 발달하는 선이 2024년, 25년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결국 그렇게 가니까. 네. 누구의 세일카가 몇십억에 팔렸다고 하면은 누가 봐도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데도 네. 와 그게 되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재테크적인 것과 경매 이런 것과 같이 얽혀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그냥 얘기했듯이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진동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장기적인 거죠.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를 그릴 이렇게 거고 지금은 이렇게 지금 막 그 비트코인 빠진다 그러면 NFT도 다 막 망가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NFT 아트나 PFP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 지금 아트는 잘 안 되고 PFP가 요즘에 팍 뜨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PFP는 프로필에 활용도가 있어요. 아트는 내가 사도 이거를 어디 뭐 이렇게 할 데가 없잖아요. 나 이거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할 데도 없고. 네. 근데 PFP는 딱 프로필에 하면은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활용도가 있거든요. 근데 가령 메타버스 시대가 됐다. 그러면 내 방이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뭐 메타북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 집이 있으면 누군가 오잖아요. 내가 산 NFT 아트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내 밖에다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나 이거 관심 있어 하면 팔 수도 있고. 그게 한 1, 2년 정도는 걸릴 거니까. 그러니까 메타버스적인 SNS 세상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디지털 아트를 걸어도 뭐 지금 뭐 크리에이터복스의 수준이니까 그리고 또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초대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지금 인스타 팔로워 왔다 갔다 하듯이 그게 3D로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예술품은 사실은 각광받기는 지금은 약간 어렵네요. 사실 우리가 이게 뜰 것이다 안 뜰 것이다 가치를 좀 알아볼 수 있어야지 여기 예측을 하고 돈도 좀 투자도 해보고 그러는데 뭐가 뜰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렵죠. 네, 뭐가 뜰지 모르겠고 차라리 PFP는 그 로드맵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걸 보면 그러니까 구조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이 가능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NFT 아트 자체는 실제로는 보통 이제 아티스트 혼자 사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 생기거든요. 맞아요. 투자로 보자면 아트보다는 PFP 쪽이 조금 더 나은 거죠. 지금 오픈시에서 100위권 안에 뭐 클레이튼, 뭐 이더리움, 폴리곤 뭐 할 거 없이 100위 안에 거의 90% 이상은 항상 PFP인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리고 아트는 이거 하나니까 이거의 가격을 매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실제 그림 갤러리에서는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갤러리가 있어가지고 이 그림은 한 뭐 20억 이상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이 사람들이 시세를 형성하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고 직거래잖아요. 그럼 내가 20억을 누가 투자한 사람이 없으면 나는 이 그림은 절대 20억에 못 팝니다. 근데 PFP는 시세라는 게 생기잖아요. 딴 사람들 거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요게 시장으로 보자면 마켓이라는 개념에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PFP는 각각의 좀 특이하게 좀 다른 것도 있고 레어리티도 있지만 다 이제 통일성이 있으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누가 봐도 보드 F 요트클럽이고 누가 봐도 콜론 X고 뭐 이런 아주키고 이런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뭐 높은 가격 받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닷가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이거는 받겠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내가 던져도 그 정도에서 뭐 대충 받겠다 그런 게 있긴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NFT가 주목받았던 게 비플의 그림 같이 아트 쪽으로 팍 주목을 받았지만 점점 산업으로 가면은 그게 이제 PFP라든가 뭔가 그런 프로젝트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저도 그 흐름을 읽고 있는 게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티스트의 흐름이 많이 왔었고 올해 1월 되니까 싹 그 기업 흐름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흐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완벽하게 인식은 아직 못했지만 결국은 기업형이라고 하는 거는 경영 마인드가 도입된 그런 마케팅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마케팅부터 해서 그게 로드맵도 있어야 되고 장기적인 뭐 개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아티스트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틸리티적인 부분, 뭐 토크노믹스, 뭐 이코시스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흐름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는 보어드 F 요트클럽도 아디다스랑 협업했고 다 계속 이런 IP랑 붙잖아요. 대기업들과. 그런 것들이 계속 더 직관적이게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점점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가는 거죠. 점점 비즈니스 쪽으로 가고. 그래서 아직은 사실은 메타버스 이게 진짜 메타버스다라고 할 만한 그런 디지털 VR이 구현이 아직 안 됐어요. 2024년, 25년 정도가 굉장히 그 보급의 해로 보고 있거든요. 2년 남았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 정말 게임 체인저 기술이 그때 나옵니다. 뭔가 소름 돋아서. 네네. 지금 메타버스에서 가장 많이 그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개발하는 게 협업 플랫폼이에요. 재택근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 회의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런 건데 2024년에 뭐가 있냐면 통번역 AI가 사람을 능가한다라고 예측되는 게 2024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서로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서로 회의를 한다. 개더타면서 얘기를 한다. 그럼 어쨌든 내가 스피커로 듣는 거거든요. 저 사람의 말을. 그게 그냥 아예 처음부터 프랑스 말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얘기하지만 저쪽에 프랑스 사람도 프랑스 말로 나가는 거고 브라질 사람한테는 포르투갈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얘기하면 나한테는 한국말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옆자리에 있어도 회의를 여기서 하자 메타버스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네. 그러면서 커머스부터 사실 지금 우리가 외국의 NFT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도 선뜻 모르겠는 게 다 영어로 써 있으니까 이게 한국도 영어로 써 있지만 한국말 같이 붙어 있는 경우 많잖아요. 한국은 오픈 카톡방이라고 있어요. 다 오픈 카톡방에서 뭐냐 막 물어보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외국은 다 영어로 써 있으니까 선뜻 이게 나서지 못하는데 그게 완벽하게 통번역이 AI가 인간을 능가한다는 건 완벽한 통번역이 제공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쫙 돼 있으면 글로벌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다 친구. 네, 그냥 왜냐면 통하니까 말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어차피 암호화폐니까 뭐 환전이나 이런 이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맞아. 이게 진짜 지구가 하나의 어떤 촌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게 그 통번역이거든요. 그게 자유자재로 된다 하는 그 순간에 이거는 다 그냥 디지털 상에서 다 만나가지고요. 내가 같이 만나서 늘 만나는 친구가 알고 보니까 아르헨티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모습도 다르고 그 얘기할 때 뭐 그냥 한국말로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가 왜냐하면 AI가 통번역 AI가 넘는 게 2024년이니까 그런 것들이 적용돼서 잘 하려면 2024, 25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뭐 메타버스 커머스 이런 것도 그냥 다 될 수밖에 없죠. 내가 가게를 만드는 순간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고요. NFT 프로젝트라도 한국 사람한테 팔아야지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냥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NFT 하면서 느끼는 게 DM이 와요. 그러면은
너 NFT 해? 뭐 어디 투자해? 막 이러면서 막 친해지는 거예요. 뭐 너 보드 요트클럽 있어? 난 없어. 그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뭐 얼마 전에 나 아주키 투자했어. 뭐 언제 얼마 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막 친구 되고 이러거든요. 네. 아 그거를 근데 대화를 어떻게 하냐 했을 때는 전 영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번역기 돌려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았어요. 갑자기. 근데 그 친구랑 저랑 좀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크립토펑크도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야 부자네. 부자더라. 그래서 너 직업이 뭐야? 그랬더니 뭐 디벨로퍼래요. 개발자고. 그래서 어디 있어? 그랬더니 딱 그 중국 심천인가? 예. 딱 그래서 딱 누가 봐도 그 약간 실리콘밸리의 스타일로 예. 뭐 그런 사람들이 돈도 많고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그냥 NFT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쨌든 저는 영어 번역을 하고 근데 그 사람도 어느 정도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 모국어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네요. 그냥 나이 상관없이 그냥 다 친구. 그래서 편하게.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게 너무 재밌어지죠. 오늘 만나서 얘기하는 애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교수님한테 또 엄청난 인사이트를 또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그래서 또 포모 증후군 나만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랬을 때 교수님이 약간의 위로? 약간 무슨 수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라도 걱정하셔야 됩니다.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포모 증후군은 단 하나도 놓치기 싫다라는 개념인데요. 놓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라고 하지만 그런 인생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5분만 일찍 나왔어도 내가 지각하지 않는 건데 맨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버리는 건 버리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자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이미 그런 걸 선택하시는 분일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뭐 NFT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또 저쪽에선 재테크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근데 이 모든 흐름을 내가 다 잡고 있어야지. 부동산만 해도 뭐 꼬마 빌딩 연립부터 많잖아요. 그것만 해도 평생 파죠. 네. 이 모든 걸 다 놓치면 안 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는 동안 여기서 뻥 터지면 여기서 뻥 터지면 이러다가 이제 이도 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뭐 부동산 놔두고 이거 놔두고 그나마 요거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다 내가 따라가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 두 개 이 정도만 따라가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놓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NFT 같은 경우도 너무 빠르지만 제가 아시는 분도요. 11월부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NFT란 걸 몰랐어요. 전혀 몰랐던 몰랐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못 받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더니 그 돈을 딱 주더라는 거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셨어요? 했더니 NFT를 해서 3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NFT 프로젝트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투자를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NFT로만 30억을 벌었다? NFT로 30억을 벌었대요. 그러면서 원래 돈을 못 주던 사람이란 게 돈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렇게 하니까 쿨하게 갑자기 주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NFT가 뭐지? 그때 관심을 가져가지고 반대로 그분은 그러면 30억을 받았다는 거네요? 30억을 받은 게 아니라 이분이 30억을 벌어서 때문에 그중에 몇 푼 이렇게 아주 소소하게 이렇게 몇백만 준 거죠. 정도, 준 거죠.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NFT가 뭔데? 그래서 11월 달부터 관심을 가지고 11, 12, 1, 지금 2월 초니까 사실 3개월 정도 한 거거든요. 전문가예요 이미. 자기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 진짜 뭐 별의별 걸 모르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이 사람은 뭐 이 NFT에서는 꽤 좀 중수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 너무 늦었어라고 하는 건 아직 돈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 좀 하나라도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한 10만 원이라도 한번 넣어보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준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뭐 1,000만 원 하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만 원 했다가 난 안 되나 보다 하면 빠지고 다른 걸 하셔도 되고 어쨌든 뭔가 실천을 하시면서 약간의 간을 좀 보시고 그리고 이게 된다 안 된다 판단하신 다음에 일종의 리트머스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뭔가 하시면은 내가 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계속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훅 간 거 되게 부러워하는데 자기는 일단 한 발은 가야지
그래야지 뭐 그 다음 단계 가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갔다가 아니면 어떡하지? 갔다가 아니면 다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못 가거든요. 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가세요. 갔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도 자기가 원래 그냥 안 가고 가만히 있었던 때랑 똑같아요. 투자 개념으로 하자면 갔는데 뭐 몇 억을 잃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처음에 조금만 이렇게 한번 해보고 간을 보시다가 다시 왔을 때 그다지 큰 손실이 없은 상태에서 경험은 쌓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포모 증후군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서 생기는 건데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NFT는 근데 선택을 해야 될 분야긴 하네요. 매우. 그죠? 장래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NFT 아트라든가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고 이걸 보다가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새로운 어떤 기회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툭툭 던져지거든요. 페이스북도 처음에 대학생 3명이 창업한 게 10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사실은 11명 정도가 처음에 넣었다가 그거를 페이스북에 조인가 1조인가에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오히려 저는 재테크도 좋지만 이렇게 몇십억 버는 것보다 이 비즈니스로 조 단위로 벌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런 것까지 좀 보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제가 교수님 만날 때마다 진짜 대현자. 아닙니다. 저는 진짜 진심으로 항상 리스펙하고요. 오늘 진짜 이 컨텐츠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너무 많이 항상 배우고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고 네네.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은 NFT 시대 꼭 그럼요. NFT 시대 책에 다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봤고요. 네. 네. 우리 메타포님이 직접 추천사를 써주신. 네.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